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삼형제를 제치고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로부터 이 공장을 물려받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모두들 놀라시곤 하죠. 저와 저희 시아버지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적 작은 방앗간을 하셨는데 장사 수완이 좋으셔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넓히고 넓혀 소면 공장을 차리셨는데 아버님의 경영 스타일이 독보적이다 보니 수출도 잘 되어 연매출 200억까지 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셨어요. 나중에야 잘 되었지만 초반에 사업 규모 늘릴 때는 허리띠도 졸라맬 정도로 좀 힘드셨다고 하던데 딱 그때 어느 참하고 선한 여성분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지시고 바로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분은 아버님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길가의 작은 들꽃도 함부로 꺾지 않으실 정도로 마음이 여리시고 착하셔서 조금은 와일드했던 아버님이 그분 영향을 받아 많이 너그러워지고 선해지셨다네요. 그렇게 그분과 알콩달콩 10년 정도를 사셨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덕분인지 날이 갈수록 매출액이 늘고 사업 규모가 커져 누가 봐도 돈 많은 소위 부자가 되셨죠. 3층짜리 거대한 저택을 지었고 당시는 드물었던 고급 대리석을 이태리에서 직수입해와 인테리어하고 정원도 으리으리하게 가꾸어 사셨죠.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아버님과 그분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버님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이 손잡고 늙으면 그만이라며 순애보적인 사랑을 표현하셨다네요. 그러다 정말 기적적으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셨고 시아버님이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로 행복해 하셨답니다. 그러나 정말 한순간에 그 행복이 깨졌답니다. 저의 시어머님이 두 분의 앞에 나타나신 지 불과 반년 만에 그 애틋했던 관계가 깨지고 마셨다네요. 시아버님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총무부장 딸이 바로 시어머님이셨대요. 시어머니는 당시 20대 초반이셨는데 아버지 일 도와드리러 온다는 핑계로 공장에 드나들었고 시아버님과 자주 마주쳐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저희 시어머니 피셜. 이건 저희 시어머니가 듣기 좋으라고 순화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였고 그 내막은 소름 끼칠 정도였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님은 저희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던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만드셨냐면요. 시어머니가 아주 교활하게 거짓을 꾸며내셨다네요.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의 뒤늦은 증언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시아버지를 예전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전처가 임신하자 조급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고 지내던 어느 20대 후반 젊은이를 꼬셔 자기 애인인 척 시키는 대로 하면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찾아가 아주 처연하게 울며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네요. 사장님, 제 애인이 사모님과 바람이 났다고 해요. 저는 애인이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사장님은 10년이나 같이 산 부인인데 이 사실은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임신하셨다죠? 그 아이 제 애인의 아이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거요? 사모님 저녁마다 1시간 정도 집 비우시죠? 그때마다 제 애인 만났다고 하네요. 아니요. 그건 3년째 우리 동네 부모 일은 불쌍한 애들 저녁밥 챙겨주러 가는 것이오.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서 제 애인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장님과 임신이 안 되셨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제 애인 아이가 틀림없어요. 사장님이 안타까워서 그러니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500만 원의 영혼을 판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와 삼자 대면을 시켰다더군요. 그 젊은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실 사모님과 내연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저녁마다 동네에서 만났다.
그리고 사모님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사장님이 아무래도 무정자증 같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계하기 시작했고 바로 임신하신 거다라는 구구절절 거짓을 연기했고, 홀랑 넘어간 시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하며 사실관계를 따질 이성도 잃으신 채 그대로 집에 가 전처분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셨다고 해요. 뒤통수를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인 채 분노와 경멸에 휩싸인 아버님은 전처께서 뭐라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헤어지셨다네요. 자신을 믿지 않는 시아버님에게 실망하여 슬픔을 안고 그렇게 지역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술에 빠져 공장 운영도 소홀하신 채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 시아버지를 사람처럼 구제해준 게 지금의 시어머니였고, 의지할 곳 없는 시아버지는 그렇게 여우같이 때로는 입안에 사탕처럼 달콤한 말로 구슬리는 시어머니에게 홀랑 넘어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삼형제를 낳으셨어요. 막내 아들까지 낳았을 즈음 공장의 총무부장, 즉 아버님의 장인어른이 그간 20년간 공장 돈을 빼돌려 12억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말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주변 증언자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실직고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판을 꾸며 전처를 쫓아내게 만들었다는 극악무도한 사실을 말이에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시아버지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으로 충격을 받으셨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미 삼형제도 낳았고 아이들은 죄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한 덕분에 겨우 이혼은 면하셨지만,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부인으로 대접하지 않으시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죠. 시어머니도 처음에만 죄인처럼 숙여 지내셨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아예 가면을 벗고 더 기고만장해지셨다고 해요. 본성이 나오셨던 거죠. 아들 삼형제는 모두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아주 문지아처럼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못해서 맨날 꼴등만 했고, 다 커서는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외제차, 슈퍼카 수집에만 관심이 있어서 맨날 시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조르고 어쩔 때는 협박까지 해서 돈을 타내 펑펑 쓰고 다녔어요. 둘째 아들은 그나마 공부는 잘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악마처럼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했고, 어느 날은 같은 반 친구를 거의 실명 위기까지 만들어놔서 시어머니가 급히 돈으로 막아 소년원까지는 간신히 면했죠. 성인 되자마자 유학한다는 핑계로 동남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자들 4명을 임신시키고 도망왔다고 하네요. 그 뒷수습하는데 필요한 돈이 거의 5억이었고 모두 시아버지가 처리해주셨죠. 그렇다면 막내 아들은 어땠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었겠어요. 제 앞가림 한다고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에 들어는 갔지만 비도덕적인 가치관이 확립된 채 성장해서인지 매일 바람을 폈고 타인을 속이며 사는데 능숙한 사람으로 자라났죠. 네, 바로 그게 제 전 남편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 집안의 막내 아들과 결혼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발레를 전공했었으나 큰 대회를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어 어쩔 수 없이 발레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신부 수업을 받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에요. 저와 남편 모두 부모님들의 결혼시장에 팔려나와 비슷한 수준 집안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매칭되어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끌려 나름 절절히 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뼛속부터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뒤늦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지만 저희 친정은 많이 보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 시킨다는 주의셨죠. 당시 이혼하면 갈 곳 없다 생각했던 저는 그냥 이대로 이 집에 뼈를 묻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상습적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보듬어 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장가가지 않아 며느리라고는 첫째와 셋째 며느리뿐인데 첫째 며느리는 대놓고 돈만 밝혀 시아버지가 아주 싫어하셨죠. 그런 집안 사람들에 비해 저는 딱히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보다는 가치를 좇았죠. 발레 관두고 나서는 사회복지와 세계 소외층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런 쪽을 공부하고 봉사도 많이 했었죠. 아버님의 공장이 많이 바쁘실 때 저만 유일하게 아버님 공장 일을 도와드렸고요. 저는 경영 쪽의 문외한이라 영 다른 세상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전에 나가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안 생기고 남편은 맨날 바람만 피워 마음이 허한데 공부라도 하자 싶어 경영대학원도 진학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시아버지는 늘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어느 날 공장에서 점심을 먹다가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아끼는 게 바로 우리 막내 며느리야. 어떻게 이런 보물이 들어왔을꼬. 우리 막내 아들놈 때문에 심란하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중에 꼭 갚을게.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다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가 참 딱하게 느껴졌어요. 늘 불호령을 치시고 가족들에게 눈길도 안 주시는 분 같았지만 아버님의 진한 상처를 알고 나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을 잘 따랐죠. 아버님을 인간적으로 보듬어주고 싶다고 느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됐을 때쯤 아버님이 정원 구석에서 엉엉 울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달래드리니 아버님이 뿌리치시며 혼자 있게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하시며 시어머니를 원망하시는데 당시에는 전처를 아직도 못 잊으신다던데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싶었죠. 저도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아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전처의 행방을 계속 뒤에서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물어물어 몇십 년 만에 알게 되신 거죠. 전처분의 아이는 너무나 당연히 아버님의 아이가 맞았고요. 남해의 어느 작은 시골에 쓰러져가는 성당에서 아이를 낳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성당에서 청소일을 하며 힘들게 아이를 키우셨는데 아이가 3살 정도 될 때쯤 혈액암 선고를 받으셨다네요. 그리고 반년 정도 힘들게 투병하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처음엔 성당에서 보호했는데 성당이 문을 닫게 되자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의 행방은 모른다네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버님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 수습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웃음을 모두 잃고 살아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리 슬퍼하시던 아버님은 2년 후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매일 저녁을 술로 보내시더니 결국 몸이 탈이 나셨나 봐요. 삼형제는 처음에만 울고 걱정하더니 어느새 유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삼형제의 싸우는 소리를 안방에서 모두 들으셔야 했고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병간호는 죽도록 하기 싫다고 하시며 아버님 입에 물도 한 번을 안 넣어드리고 아버님의 병세가 악화되어 호스피스로 전원하게 되었을 때는 발길도 끊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제가 겨우 설득해서 병문안 가자고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의 얼굴을 감정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니 에휴 여러 사람 그만 고생시키고 가실 거면 빨리 가시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며 말렸지만 어머님은 다 귀찮다며 먼저 나가셨어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아버님 일부를 정리해드리는데 갑자기 저의 손을 잡으시며 눈물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고맙다. 전에도 말했지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아버님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예상했다는 듯 부고를 받고도 놀라워하지도 않고 자리에 모였어요. 장례식도 그냥 숙제 치르듯 하더라고요. 저만 엉엉 울었고 그런 저를 시댁 가족들은 모두 별꼴 본다는 식으로 바라봤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의식이 있으실 때 변호사를 부르셔서 유언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 유언장을 발표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다들 조금씩 서로를 경계하지만 조금은 기대에 부푼 모습이었죠. 제 남편조차 생전 아버님 호스피스에 오지도 않더니 내가 가족 중에 제일 멀쩡하니까 나한테 유산 몰빵하셨겠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에게 그나마 있던 정이 다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즉 공장과 부동산, 현금을 포함한 자산은 모두 약 107억 정도였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아버님이 일생 동안 피땀 눈물로 일군 소중한 의미이기에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 중 10억은 미혼모 센터에, 10억은 고아원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작성하셨다네요. 첫째 며느리가 듣더니 아니 돌아가시는데 뭔 기부야 기부는 20억이면 서울에 아파트는 하나 사겠다 이러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리고 이어진 유언장 내용에 모두들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87억은 모두 막내 며느리인 나희은 씨께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들 잘못 들었다는 듯이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제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막내 아드님이신 차석현 씨와 이혼을 해야 상속이 유효하다네요. 이혼을 하시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뭐? 나랑 이혼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사람이 다 받아? 네, 돌아가신 차석주 대표님께서는 가업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막내 며느리인 나희은 씨가 유일하다고 판단하셨고 재산 증식 및 유지 자격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은 채 말도 안 된다며 유산 포기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굳이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돈이 시댁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의미 없이 공중에 흩어질 게 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유산을 모두 상속하셨는지 이유도 알 것 같았죠. 아버님은 돌아가신 전처분 때문에 미혼모와 고아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신 겁니다. 저는 시댁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 그런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아버님은 저를 통해 조금이나마 죄책을 덜으려 하신 거겠죠. 배우자와 자식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 가정을 잘못 꾸렸다는 한탄도 하셨을 테고요.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그동안 바람 피웠던 증거 자료들 모두 제출하여 승소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바람대로 제가 공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삼형제 그리고 첫째 며느리인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협박도 하고 울고 매달리고 한 1년은 매일 집이랑 공장에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모두 포기하셨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안 받는다고 하였기에 모두 그 집 팔아 이익 배분하는데 혈안입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하기에 팔면 한 35억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소설 같은 일들을 겪고 더 단단해졌어요. 여자 혼자 공장 운영한다고 만만히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언제나 아버님을 생각하며 똑부러지게 처신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안 할 거고요. 매년 공장 순수익의 10%씩 미혼모와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어요. 공장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나중에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저희 시아버지한테 칭찬받겠죠? 오늘 공장 일이 고되어서인지 유난히 아버님이 많이 그리운 날이라 주절주절 글을 적어봤어요.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망나니 같은 철없는 시누이 참교육시켰던 썰 올려봅니다.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에요. 제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이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죠. 셋이 나이가 비슷비슷하다 보니 남편과 연애 때부터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어요. 저희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불렀고 가끔은 남편 없이 둘이서 만나기도 했어요. 신우이가 우리 너무 잘 맞는다며 혹시 자기 동생이랑 헤어지게 되어도 본인이랑은 종종 만나자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다니까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사이였죠. 그런데 시자는 시자였는지 그 허물없이 지내던 신우이가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더라고요. 왜 자기 동생 예물시계를 겨우 100만원대로 해주냐며 적어도 300만원대는 해줘야 기가 산다고 저를 달달 볶아서 화가 나서 파혼할 뻔한 적도 있고요.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지에 얼마를 환전해서 갔는지조차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간섭하려고 해서 제가 참다 못해 엄청 화를 냈었어요. 채연이 그만 좀 해. 내가 네 동생이랑 결혼했지. 너랑 결혼했냐? 야, 말 다 했어? 너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 그날 싸운 것을 계기로 저희는 앙숙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마주쳐도 살짝 목례만 하며 지나치고 진짜 필요한 말만 딱딱 하면서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친구일 땐 몰랐는데 가족이 되니까 오히려 선을 좀 긋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시누이도 1년 뒤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비슷비슷하게 첫 아이를 낳았죠.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요. 시누이네가 반년 뒤에 딸을 낳았어요. 반년이지만 해가 바뀌어 시조카가 저희 아이보다 동생이 된 셈이죠. 저는 아이 낳고 재택근무로 노선을 바꾸어서 비교적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익은 반 정도 줄어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만 겨우 벌지만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돼서 아이 키우며 생활비 벌기 딱입니다. 내 손으로 아이 키우고 싶어 제가 한 결정이에요. 사실 도움 받을 수 있는 양가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그렇다고 낳자마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제 마음이 불편해서 손에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는 딱 2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낼 거라고 시댁에도 얘기하곤 했죠. 듣는 시누이 표정이 묘했죠.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와는 반대로 반년 후에 아이를 낳은 시누이는요, 낳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우리 시누이는 원래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스타일이었어요. 단 한 번도 독립해 본 적 없고 쭉 시댁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나온 케이스라서 30살까지 시누이 속옷 빨래도 시어머니가 해주셨다네요. 회사에 도시락 싸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 역시 시어머니 일. 어질러진 방도 시어머니 일, 모든 것을 시어머니한테 맡긴 채 나이를 먹어왔던 거죠. 물론 같이 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누이는 좀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아무리 집안일을 시켜도 하기 싫다며 땡깡 부리고 집에선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네요. 그런 시누이라 시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연희가 이렇게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집가서 지 남편 계란 후라이나 부쳐주면 다행이겠다. 내가 너무 못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것 같아. 어머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하는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시누이도 아주머님만큼 바쁘잖아요. 같이 해야죠. 너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런 시누이가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3주 있다가 퇴소한 그날 밤, 울고불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달라고 엉엉 울었답니다. 아주머님은 그날 야근이었고 같이 있던 산후도우미가 퇴근하여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되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며 시어머니한테 SOS를 친 거죠.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과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야밤에 시아버지 차를 타고 단숨에 오셨답니다. 그날부터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꽉 잡고 안아준 겁니다. 혼자 애 보기 무섭다고 제발 집에 가지 마시라며 울고불고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줄 생각은 않고 그저 엄마 지율이 울어 하며 시어머니를 부르고 시누이 새끼 밥도 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셨다고 하네요. 아기 잠도 시어머니가 재워주셨대요. 그렇다면 시누이는 뭘 했느냐? 그냥 자고 먹고 가끔 모유 유축하고 TV 보고 그랬다네요. 손목 아프다며 아이는 한 번 제대로 앉지도 않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100일까지 다 키워주셨다네요. 시조카를. 시어머니 걱정은 되었지만 저는 한낱 올케이기 때문에 오지랖 부렸다간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그냥 시어머니한테 장어즙이랑 영양제 같은 거 좀 보내드리고 힘내시라고 안부 전화나 자주 드렸죠. 시누이가 출산 100일 좀 지났을 때 복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세계에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외국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출장도 자주 가요. 한 번 출장 가면 무조건 4박 5일 이상을 있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시누이가 적성에 딱 맞는다며 절대 포기 못하는 회사였죠. 때문에 출산 휴가만 겨우 쓰고 자리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다시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이 낳고도 사회에서 자기 자리 찾는 건 여성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응원할 만한 일이죠. 다만 문제는 아이는 누가 키우냐인데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였죠. 시누이는 정말 황당하게도 본인이 아이 낳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 같다고 이건 분명 산후 우울증이라며 회사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네요. 자기 같은 인재가 아이 엄마로 집에서 썩기엔 너무 아깝다. 회사에서 당당히 일하며 사회 속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겠다나 뭐라나.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는 어쩌고요. 환갑지나 힘드신 몸으로 육아전쟁에 뛰어드신 시어머니의 삶은요?
이해가 안 갔죠. 그럴 거면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렇게 본인의 아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긴 채 신우이는 거의 회사에서 살았고 출장도 엄청 자주 갔어요. 아주버님도 일 때문에 바빠 집에 자주 못 들어왔다는데 제 생각엔 집에 가면 장모님이 계시니 불편해서 잘 안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그냥 제 추측일 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어머님이 신우이 아이를 도맡아 키우게 되신 거예요. 시어머님 나이는 환갑이 넘으셨어요. 어머님 방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잘 안 쓰는 서재 한 구석에 작은 매트리스 하나 놓아드렸다는데 그럼 뭐예요? 아기랑 24시간 붙어 있으셔서 편히 쉬지도 못하시는데요. 게다가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도 아니라 아는 사람도 없고요. 어머님은 그저 마트나 공원 정도만 아기와 산책하시는 게 다였죠. 신호이와 아주버님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 아기 얼굴만 잠깐 봤고 그나마도 들어오면 다행이었어요. 신우이는 한국에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출장을 자주 갔고 그냥 시어머님이 아이를 다 키우셨습니다. 옵션으로 신우인의 집안일까지도 다 하셨죠. 1년 가까이요. 시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 부부가 자주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뵈러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살이 너무 빠져 있으시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셔서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요. 애는 낳아놓고 엄마한테 다 맡겨놓으면 어쩌냐고. 엄마 건강 안 좋아지고 있다. 빨리 어떻게 대책 좀 마련해라. 계속 이렇게 키울 거냐. 그랬더니 신우이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 나 아기 낳아도 꼭 일하라고. 그리고 다달이 돈 들이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누나, 돈만 들이면 다야? 그리고 한 달에 꼴랑 100만 원 들이고 그걸로 애 이유식 장까지 보신다던데? 아니, 생활비 카드라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괜찮대서 그 정도도 겨우 쥐어드린 거야. 그리고 엄마가 손주한테 쓰는 돈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대체? 하고 끊어버리는 신우이.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레전드 무개념이다 싶었죠. 신우이가 철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 없었나 싶었어요. 답답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지율이 돌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신우이가 알아서 등하원 도우미를 쓰든지 본인 일을 줄이든지 하라고 하세요. 왜 어머님 몸을 축내서 손주를 키우세요? 아니, 걔가 어린이집은 무조건 2돌 지나 보내야 한다고 책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있다고 하면서 지율이 24개월까지만 좀 봐달래. 말이 24개월이지 어머님. 2년 내내 이러시면 관절이고 뼈고 다 망가지세요. 가뜩이나 몸도 약하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율이도 나를 지 엄마보다 더 따르니 내가 눈에 밟혀서 그래.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머님께 아이 맡겨놓고 어린이집도 못 보내게 하다니요. 그날 저녁까지 신우이 집에서 신우이를 기다렸어요. 8시쯤 되자 귀가한 신우이가 저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형님, 이런 말 오지랖인 거 아는데요. 지훈이 곧 돌인데 어린이집 보내시죠? 어머님 보기 안쓰러워서 제가 다 미치겠어요. 뭐? 신우이한테 말이 짧다? 그리고 너는 네 아들 2돌까지 끼고 있겠다면서 우리 지훈이는 왜 돌 되자마자 보내야 하는데? 그야 형님이랑 저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 양육자가 몸이 아프거나 육아가 버겁다면 당연히 기관 도움 받아야죠.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님의 황혼 육아 문제로 또 한 번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시조카가 2달만 있으면 돌인데 이 정도 밤낮으로 봐주셨으면 어린이집 보내셔도 된다. 제발 낮이라도 쉬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고요. 신우이의 입장은 아이가 이제 애착 형성이 어머님한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서에 문제 생긴다. 그럼 올케가 책임질 거냐? 너도 2돌까지 키운댔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나도 아이는 무조건 24개월까지 어머님이 키우게 할 거다. 였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죠. 그러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연희야, 내 가끔 낮에 병원 갈 시간 정도는 좀 다오. 병원? 엄마 어디 아파?
신우이가 동그래진 눈으로 반문하자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지율이는 점점 커가는데 내 체력은 벅차고 네가 TV도 틀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애하고만 상대를 하다 보니 내가 말이야 정신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아. 그냥 툭 건들면 눈물 나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너무 힘이 든다. 아무래도 우울증 같은데 약이라도 먹으면 좀 낫다던데.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집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대로 지율이 24개월까지 보긴 볼 건데 약이라도 먹어가며 보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며 황혼 육아한다는 게 말이 되세요? 아니, 옳게 나설 때 안 나설 때 좀 가려. 내가 지금 우리 엄마랑 얘기하잖아. 당황한 듯한 신호이가 급하게 시어머님을 잡고 묻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우울증 같다니. 아니, 아직 돌도 안 되는데 그냥 먹이고 치우고 씻기고 재우면 되잖아. 가끔 책 읽어주고. 지율이같이 순환애 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형님, 주말에도 아이 안 보고 늦잠 자고 약속 있다고 나가신다면서요. 지율이 그동안 단 1시간이라도 진득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지율이가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될 때까지 엄마로서 대체 뭐 하신 거예요? 뭐? 옳게! 옳게처럼 집에만 있는 사람이 나랑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거 월권하는 거야. 형님, 지율이가 엄마인 형님 봐도 대면대면 하잖아요. 이런 건 정서적으로 문제 있다고 안 보세요? 엄마인 형님이 엄마 노릇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것에 왜 그리 집착을 하세요? 이봐, 옳게. 말 좀 가려 하지? 나 슬슬 화나려고 해. 아니요, 말 가려 하실 건 형님이세요. 그리고 시터 시세 뻔히 아시면서 겨우 100만 원이요? 어머님처럼 24시간 상주하는 베이비시터는요 250만 원은 받아요. 그런데 반도 안 되는 100만 원이라니요. 엄마가 100만 원도 안 받으려고 했거든. 대체 네가 뭔 상관이야?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신우이. 가볍게 피했고 신우이는 몸이 휘청해서 넘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어이쿠야 하며 신우이를 잡았고 그런 신우이가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가 부러워 죽겠지? 그래서 이러지? 애 낳고 당당하게 일하러 다니고 애도 울 엄마가 다 키워주니까. 정말 내가 부러워서 이럴까요? 내 아이 내가 키우면서 행복 느끼는 제가 형님을요? 형님, 그렇게 당당하시면 이 내용 그대로 이 동네 맘카페에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뭐? 맘카페에 올려서 사람들 반응을 좀 보세요. 다들 아이 낳은 사람이니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겠어요? 형님 이 태도를요.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정말 당장이라도 맘카페에 글을 쓰듯 폼을 잡자 신우이가 급하게 저를 막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금 당장 글은 안 올릴게요. 대신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무조건 48시간 동안 집에 딱 붙어서 지율이 보세요. 어머님은 호텔 잡아주시고요. 안 그러시면 저 무조건 맘카페에 올려요. 형님 신상 다 까발려서요. 뭐?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협박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며 그저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뭘 모르는 신우이에게 독박 육아의 어두운 면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죠. 이건 겪어봐야만 아는 현실이잖아요. 저는 저녁마다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본다는 건 체력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 육아를 신우이는 근 10개월을 단 1시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너무 좋으신 분이라 단 한 번도 남처럼 생각한 적이 없다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던 신우이는 뭔가를 좀 깨달은 듯도 하더니 어머님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며 저희를 급하게 쫓아냈어요. 나가기 전에 주말 동안 꼭 아이 보는 조건 지켜야 맘카페에 글 안 올릴 거라며 유치하지만 손가락까지 걸어가며 약속을 받아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 주 주말에 어머님께 전화를 거니 밝은 목소리로 받으셨어요. 새아가 네 덕분에 나 호캉스라는 걸 해본다. 어머니,
형님께서 그래도 어머님 생각을 좀 했나 보네요. 짧지만 푹 쉬다 가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괜히 웃음이 났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와 지지고 볶고 허둥지둥 육아전쟁을 펼치고 있을 신우이가 그려져서요. 그 다음 주엔 웬일로 신우이한테 먼저 카톡이 오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어요. 월요일이라 출근했는데 감옥에서 탈출한 기분이다. 아이 밥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먹이는 건 더 힘들더라. 상상도 못했다. 낮잠도 안 자서 부부가 쌍으로 고생했다. 눈만 떼면 넘어져 다치니 스마트폰도 못 보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율이 정서 방해된다며 TV도 못 보여주게 했던 지난 날이 너무 죄송하고 후회된다. 어쩌고 저쩌고. 육아의 고충을 제대로 느낀 듯 했죠. 그래서 답장했습니다. 숙제 검사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테니 그 마음 절대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또 우리 어머님 힘들게 하면 맘카페에 올라간다며 장난 반으로 겁주었어요. 신우이가 알겠다며 엄마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딱 한 달만 더 일하고 육아휴직을 냈어요. 어머님한테 육아와 살림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고 집으로 보내드리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우이가 혼자 생으로 애를 절대 못 본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출퇴근 시간 조정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렸다네요. 제 시조카 지율이도 처음에만 어머님을 찾고 울었지 나중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다고 더 좋아하며 말도 급속도로 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다시 살도 붙고 얼굴 좋아지셨고요. 역시 사람은 뭐든지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신우이도 딱 2년만 육아휴직 내고 다시 회사 돌아간다니 같은 여자로서 신우이가 자기 자리에서 건승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 서로 적당히 선 지켜가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의 사이다 참교육 효과 좋았던 것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0대 아이 엄마예요. 앞에선 제가 돼지같이 살쪘다며 잔뜩 모욕 주고 뒤로 몰래 바람핀 그지 같은 남편. 그 눈에서 눈물 빼는데 성공했네요. 전 지금 살 쫙 뺐고 이혼 통보하고 별거 한지 지금 딱 2달 되었네요. 소송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해서 그해 임신해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임신 전 키 168에 몸무게는 늘 49 정도를 유지했고 가슴도 항상 B컵 이상이던 소위 연예인 몸매를 갖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살 쪄본 적이 없었던 터라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했고 다이어트는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죠. 남편도 말하기를 첫 만남이었던 소개팅 했을 때 제가 딱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갔는데 여리여리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원래 마른 여자 좋아했다며. 암튼 그 말랐던 제가 왜 살 때문에 남편과 싸우게 됐냐고요? 임신 때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네요. 임신하자마자 심각한 먹더 때문에 눈 떠 있는 순간은 늘 무언가를 먹어야 생활이 가능했어요. 먹덧 아시죠? 조금이라도 배가 허하면 헛구역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달이 되어가면서 몸이 점점 거구가 되어갔습니다. 출산만 하면 살이 쫙 빠질 줄 알았는데 호르몬 때문인지 아이 100일 될 때쯤엔 80kg까지 몸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몸무게만큼 제 바지 둘레도 늘어났죠. 거의 2배 가까이 몸이 불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반했던 예쁘고 여리여리했던 목선은 어느새 살로 두툼해져 버렸고 손가락도 퉁퉁 부어 불가사리처럼 변하더라고요. 뱃살은 출렁출렁하고 그 예뻤던 제 학다리도 어느새 코끼리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보기도 싫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남편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자기 관리 안 하고 마음껏 먹고 싶어서 임신한 거 아니냐며 막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핑계 대면서 피곤하다 하며 말도 없어졌지만 사실 살쪄버린 제 모습이 그 이유인 것 같아 속상했죠. 더 속상한 건 자신감을 모두 잃어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 받아치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육아하느라 힘들면 살이 빠진다고요? 글쎄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살이랑은 예외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보니 밤에 아이 재우면 꼭 캔맥주 하나씩 따서 들이키는 게 하루에 낙이 되었어요.
아이 아빠가 바빠서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독박하다시피 육아를 했거든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지방으로 4박 5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고 며칠 동안 말 상대도 없이 아이와 고군분투하다 만난 남편이 너무 반가워 저도 모르게 보자마자 꼭 껴안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절 확 밀더라고요. 그리고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한마디. 압사당하는 줄 알았네. 출장 갔다 온 사이에 살은 왜 또 쪄 있어? 당신 정말 다 포기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남편은 그대로 아이만 안아 올려 저를 지나쳐 아이 방으로 가는데 남편의 막말에 뭐라 반격할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지금 목을 매 죽어버릴까 생각도 들 정도로 제 마음은 급속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살을 빼야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남은 맥주를 모두 드리고 다이어트 식단을 주문했어요. 남편에게 나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맥주도 다 버렸어 하며 애써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좋아할 줄 알았던 남편인데 관심도 없다는 듯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올라와 엉엉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신경질만 내며 살찌니 눈물도 많아졌나? 다이어트? 일단 1kg라도 빼보기나 하고 말해. 하는 짓 하고는 한심해서 진짜. 하더니 현관문을 박차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모욕의 향연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이 쪘기로써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카톡 하나를 남기더라고요. 일이 힘들어 예민하게 군 거 사과한다며 며칠 밖에서 지내면서 마음 좀 추스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얼굴 보면 더 감정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남편이 며칠 후 집에 들어왔어요.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쓱 들어와 아이만 보더니 구석방에서 쪽잠을 자더라고요. 그 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 대화도 없이 반년 가까이 서로를 투명 인간 보듯이 하며 살게 되었죠.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지니 더 무기력해져서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의지도 사라지더라고요. 눈 뜨면 아이 돌보고 아이 잠들면 술로 허한 마음을 채우고 그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 당연한 듯이 일주일에 3-4번은 외박했어요. 바보 천치 같은 짓인 거 알지만 그런 남편을 저는 내버려 두었어요. 뭐라 따지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 텐데 남편이 저의 몸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게 두려워서 그냥 침묵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나고 우울증은 심해진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집에 기어들어와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는데 남편 핸드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늦게 잠든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남편 폰을 집었는데 발신인이 김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